첫 번째 발표는 순환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김종대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 김종대 교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금융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기업과 금융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실은 금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많이 오셔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생각도 많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너무 거창한데 또 자료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은 15분 만에 소화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만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시죠. 뭐 플라스틱이 뭐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는데요. 이거 뭐 통계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통계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시는 것, 신고 계시는 것, 여기 보이는 모든 것 중에 95%가 플라스틱과 관련이 있습니다. 95%가. 그러니까 95% 플라스틱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냥 오늘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통계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걸 과연 누가 책임지고 줄여야 되지라는 걸 좀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문제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을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정부에다가 뭔가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기업한테도 뭔가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 관점을 오늘 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요. 정부는 유권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기념비적인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 그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죠. 저거 한번 그래프 보십시오. 4, 50년, 5,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저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파리 협정 뒤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작년에 캅26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앞으로 30년까지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선형 경제보다는 순환 경제로 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는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 정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저는 소비자, 기업, 투자자, 이런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999년에 그리고 2002년에 아주 중요한 책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1999년에 나온 책 이름은 내추럴 캐피탈리즘이라는 자연 자본주의라는 책이었고요. 2002년에 나온 책은 Cradle to Cradle,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책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던 책이었죠. 내추럴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망가뜨리고 있는 이 자원들이 사실은 미래의 세대들이 쓸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싸니까. 그죠? 너무 싸니까. 자연 자원은 정말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너무 쉽게 싸게 쓰고 있는, 뭐 지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과 물값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전기요금과 물값이 비싸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턱없이 싼 값이죠. 근데 이걸 아무도 고쳐야 된다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내추럴 캐피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캐피탈리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무자본 뭐 이런 다른 자본들은 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비싸니까 못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자연 자원은 거의 공짜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내추럴 캐피탈리즘을 우리가 뭔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정말 내 미래가 암울하다. 사실은 내 미래까지는 괜찮죠. 우리 자식, 그 자식, 그리고 그 자식 돼가면은 정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순환경제,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사실은 내 손자까지는 걱정할지 몰라도 증손자, 고손자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없더라. 그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1년에 93억 톤의 2050년 기준에 자원이 사용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순환 경제를 잘 운용하면은 뭐 25조 달러 정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을 자연의 가치예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면 25조 달러치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오히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유가 가장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책과 제도, 규제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시도록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ESG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ESG라는 새로운 용어 이런 데 숨어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회에 ESG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ESG 전략을 세웠다, 대외 공표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자기들 뭔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레토릭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미사여구를 막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ESG는 그만두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리얼 이슈에 집중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이슈 중에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저는 5가지만 하세요 먼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5가지가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그리고 이쪽 사회 쪽에는 안전과 D&I입니다. D&I는 Diversity and Inclusiveness인데요,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생물 다양성과 포용성, 다양성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히 아주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5개 중에 사실은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는 거의 밀접해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뭐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소는 수요 관리, 에너지와 물질 효율, 순환적 자원 흐름,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밑에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배터리 생산, 이런 환경 발자국, 주요 광물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순환적 자원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순환 경제와 기후 변화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TCFD라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후 변화에 관련돼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기회, 전략,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TCFD라는 거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 기준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TCFD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TCFD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만 수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2024년부터 발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고요. 대략 2025년부터 매출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강제 공시에 들어간다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다 분석하고 공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자본시장법이 아마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거예요.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기후 변화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순환 경제에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TNFD입니다. N이 네이처죠. 여기는 클라이밋 체인지고요. 이건 네이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어서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뭘 하라 그러느냐 하면은 지배구조,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전략, 지표 및 목표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공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네이처에 대해서도 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 굉장히 막연하죠. 그죠? 우리 기업과 네이처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지? 그리고 측정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남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그래 그건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막 닥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TNFD에 따라서 공시가 강조화되는 게 27년이 될지도 몰라요. TCFD가 그렇게 됐듯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제가 이 얘기는 10년도 넘어 해오고 있는데 뭐 절박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별로 준비를 잘 안 해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보셔도 사실은 네이처 얘기나 생물 다양성 얘기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고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생물 다양성, 순환 경제, 저탄소 사회 전환은 똑같은 얘기다. 수단도 거의 같다. 다 오버랩된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SDG 잘 아시죠?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순환 경제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다른 이슈들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순환 경제 하나가 예를 들면 SDG 목표 하나다 뭐 이게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보시듯이 한 10개 이상의 SDG 목표가 17개잖아요. 그 17개 중에 10개 이상의 목표가 이 순환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 행동,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뭐 경제 성장, 깨끗한 물, 저 밑에 가시면 빈곤, 양성 평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순환경제 시스템을 갖추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양성평등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인도에서 여성들의 인권 내지는 지위 향상을 위해서 서큘러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뭐 그런 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예들은 대부분 다 NGO와 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NGO와 정부가 했던 프로젝트들이고 제가 뒤에 가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소비자와 기업과 투자자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유럽의 그냥 가장 큰 기업들 250개 기업 제일 지속가능 경영을 잘한다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공시를 하더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DG 목표 17개가 있고요. 각자 뭐 한다는 걸 이렇게 공시한 거를 카운트해서 빈도로 표시한 건데 아까 보셨던 그 순환 경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목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의 뭐 한 7, 80% 이상이 CSR 활동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입니다. 또는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 순환 경제와 거의 다 관련이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한 장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 해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기술과 금융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소비자들의 수요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기술이 다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CCUS처럼 탄소 캡처해서 저장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전부 기술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이 돼야 단가가 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CCUS 같은 건 특히 더 그렇고 한참 남았죠. 우리 기술 발전이. 그러니까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기술을 뭐가 촉진을 할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금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 채권이 나오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채권들 아니면 대출 상품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금융권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ESG라는 용어는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알고 계시죠? ESG라는 거는 소비자가 쓰는 용어도 아니고 기업이 쓰는 용어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얼마나 잘 아느냐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을 아주 잘하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고 성장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이게 ESG 투자인데요.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ESG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열성적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ESG 투자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를 들면은 뭐 공사공기업, 공공조직 이런 데서 ESG 한다고 막 난리를 부려요. 사실은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아주 철저하게 ESG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도록 드라이브 해야 되는 겁니다. 푸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만 그중에 이제 ESG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원년이 되어야 된다. 올해가. 제자리의 의미가 뭐냐. ESG 투자는 금융기관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원 생태, 자원 다양성, 기후 변화 대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기관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고요. 다른 일반 기업들은 또는 공공조직들은 뭐 투자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자기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 쪽에서는 이 순환경제와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를 같이 잘 관리하면은 위험 관리도 되고 그리고 기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 예인데요. 뭐 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펀드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체로 기후 변화 관련된 펀드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대표적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블랙락에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죠. 할 때 뭐 수없이 많은 펀드를 만들지만 주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원 순환 주식형 펀드를 출시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에 투자하더라. 예를 들면은 아디다스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면 리버스 밴딩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사용 후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다시 회수해서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여기 있는 토르마라는 회사죠.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성공을 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Circular Economy Finance, 우리는 Climate Finance란 말을 많이 쓰죠. Circular Economy Finance는 낯설어요. 하지만 선진 기업들, 선진 금융기관들은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푸드 웨이스트, 음식물 폐기물 이걸 다시 활용하고 가공하고 하는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회수 재활용 또는 처음부터 아예 절약하는 것. 그런 기술 개발이나 시스템에 투자하는 데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는 이 블랙락 같은 회사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어디죠? 그 PNB 페리버스 같은 프랑스 은행 같은 데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레알 같은 데하고 이 은행하고 PNB 은행하고 로레알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면 로레알이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의 50%를 재활용하거나 바이오로 쓰겠다고 목표를 선언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PNB가 돈을 빌려주는다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반 대출이나 일반 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사느냐? 은행은 그게 이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미래 성장 기회 창출을 해낼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구조가 서큘러 이코노미 파이낸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금융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파이낸셜 프로덕트인데 금융 상품인데요. 이런 금융 상품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행사도 그렇죠. 그리고 CBS와 같은 언론이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도 어웨어니스죠. 그죠? 어웨어니스입니다. 뭐 알아야 행동을 하죠.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지만 어웨어니스가 아무리 높아져 봐야 행동하는 소비자, 행동하는 투자자, 행동하는 종업원, 지역사회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다 썼고요. 우리 자본주의가 미래가 있느냐? 있다고 믿고 싶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마지막 장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입니다. 이게 SDG 목표 12번이죠. 정말로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하여금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하게 만드는 건 소비자와 투자자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기업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과제들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나중에 Q&A 시간에 혹시 좀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그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